김성환의 시사야. 안녕하십니까.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이른바 가족 리스크가 대선 전국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의혹이 연일 파장을 불러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불법 도박을 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두 후보는 모두 사과의 메시지를 내놓았지만 대응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즉각 모든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가족에 대한 무한검증은 불가피하다. 형사처벌 사유가 된다면 책임지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여권이 공세를 하도록 빌미를 준 것은 자신의 잘못이라면서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늘 죄송하다라고 말했는데요. 일각에서 요구하고 있는 공식 사과에 대해선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가족 검증 문제는 과거 대선에도 등장하긴 했지만 후보에 대한 관심을 가릴 정도로 이슈가 된 적이 있었는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정의당과 국민의당은 콩가루 대선, 정치 실종된 초유의 대선이라는 비판의 메시지를 내기도 했는데요. 대선 후보 본인은 물론 가족들까지 수사 대상이 돼버린 지금 민심은 과연 어느 쪽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자세한 정치권 움직임 잠시 후 뉴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오늘 고강도 거리두기 조치를 다시 내놓으면서 인원 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럼에도 소상공인들은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선보상 후 정산을 제도화하겠다는 구상을 내놓고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민주당 선대위 공정시장위원회 최이배 위원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요일 코너죠. 경제 이슈를 깊이 있게 살펴보는 경제 읽기. 오늘은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 결과에 시장은 어떻게 반응하게 될지 전망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다시 강화하기로 결정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숭고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다시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국민들께 송구스럽다고 사과 메시지를 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위중증 환자 증가를 억제하지 못했고 병상 확보 등의 준비가 충분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정부는 앞서 이날 오전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현재 수도권 6명까지 그리고 비수도권 8명까지 허용되던 사적 모임이 앞으로 전국적으로 4인까지만 허용됩니다. 문 대통령은 강화된 방역조치 기간에 확실히 재정비해 상황을 최대한 안정화시키고 일상회복의 희망을 지속해 나가겠다면서 코로나 상황을 예상하기 어렵고 방역과 민생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쉽지 않지만 정부는 기민하게 대응하고 국민들과 함께 인내심을 갖고 극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아울러 특히 일상회복으로 기대가 컸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상실감이 크므로 손실보상과 함께 방역협조에 대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이 입을 피해에 대해서 반드시 희생에 보답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네요. 네, 윤호중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그간 고통을 견뎌오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께 거듭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서 여러분의 희생에 대해선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손해보상 금액에 포함되지 못했던 부분도 폭넓게 보상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변함없는 기조는 방역 대책이 강화되면 방역에 협조한 소상공인에 대한 방역 지원금도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인원 제한으로 인한 손실도 보상받도록 반드시 법령을 정비해 선보상, 후정산을 제도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서 좀 더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어요.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50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현재 수출 고용이 견조한 흐름세를 보이고 내수도 개선되고 있지만 최근 엄중한 방역 상황과 이에 따른 경제 파급 영향이 더 우려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어 단계적 일상회복 멈춤에 따른 내수 흐름 꺾임에 대한 걱정이 크지만 이에 앞서 방역자의 절실함이 더 절박하다고 지적하면서 연말 연시 특별 방역 대책을 최우선으로 실행하고 소상공인 등 피해 지원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서는 기정예산과 각종 기금, 예비비를 총동원해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고 손실보상을 확대하며 초저금리, 융자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방역 강화 조치에 대해서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비판적인 입장을 냈어요. 네, 그 방역 대책을 강화한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요. 네. 김종인 위원장은 오늘 기자 간담회를 열고 현 상황은 국민 건강과 생명이 심각히 위협받는 위기 상황이라면서 이는 전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무능, 무책임, 독선이 빚어낸 인재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번 5차 위기의 원인으로 김 위원장은 대통령의 안이한 상황 인식을 지목하며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의료 전문가 의견의 무시, 방역 책임자 자질 논란, 방역체계 내부 혼선, 정책 일관성 결여 등 이런 것이 문재인 정부 독선에서 비롯됐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번에 다시 시행하는 방역 조치가 과연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겠느냐, 이것이 상당히 의심된다, 이런 취지로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추경과 관련해서 또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서는 김종인 위원장과 윤석열 후보 간의 입장이 엇갈리거나 아니면 메시지가 좀 통일되지 않은 측면이 있었잖아요. 근데 추경과 관련해서 김종인 위원장이 입장이 조금 달라지는 모습을 보였다고요? 네, 앞서까지 김종인 위원장은 이제 추경에 대해서는 현직 대통령 권한이다. 그래서 이걸 대선 후보나 정당에서 이렇게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 이런 취지로 선을 그어왔는데요. 네. 오늘 기자간담회에서는 이 자영업자에 대한 긴급 피해 보상을 하지 않고선 사회적 갈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정부가 이미 예산 편성을 완료했기 때문에 기존 방역 예산과 정부 예비비를 우선 활용해 자영업자 긴급 피해 보상에 임하고 그래도 자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앞으로 3개월 동안 정부가 해야 할 추경 같은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네. 사실 그래서 기자들이 앞선 입장과 좀 달랐기 때문에 이 추경을 언급하신 게 맞느냐 이렇게 거듭 확인 질문을 했는데 네. 이에 대해서도 예산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는 최대한 재정을 활용해 쓰고 그럼에도 부족하다면 앞으로 이 정부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에 있어서 어느 정도 예산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추경이 필요하다면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 이렇게 다시 확인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추경이 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국회에서는 여야 간에 논의하는 게 지금 현재 예산으로는 예산 확보가 쉽지가 않으니까 왜냐하면 지금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상금이 이전보다는 더 큰 폭으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나중에 추경은 생각해 보겠다고 하는 입장에는 크게 변함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여당의 입장이 지금 당장 추경을 지금 논의해서 이제 그 새해가 되면 바로 이것을 이제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었고요. 네. 야당은 이제 좀 아까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어제 그저께까지는 이제 추경은 현직 대통령 소관이다 이렇게 거리를 두던 태도를 보였는데 이제 오늘 여기에 대해서 일단 뭐 기정 예산을 먼저 쓰되 추가로 필요하다면 추경도 뭐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약간 방향 전환의 사인이 나온 거라서 네. 아마 실제로 내년 1월이 돼서 뭐 임시국회가 소집이 된다면 아마 이런 부분을 좀 여야 원내 지도부 간에 좀 열어놓고 논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배우자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 논란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입장을 밝혔네요. 네, 오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이 부인 김건희 씨 관련 논란에서 나온 입장은 국민께 죄송한 마음이다 이렇게 밝히면서도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 시간이 좀 걸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이와 관련해 당 안팎에서는 윤 후보의 입장 표명이 늦어질수록 지금 사태가 더 악화될 것이다. 윤 후보에게 불리하게 변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이 국민의힘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윤 후보가 오늘 오후에 이 대한의사협회 간담회 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김건희 씨 이력서 논란에 대해서 직접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요. 네. 이에 대한 답변에서 오래된 일이라서 진상 확인에 시간이 좀 걸린다면서 이 오래전 일들을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결론이 있더라도 공세의 빌미라도 준 것 자체가 잘못됐다. 또 국민들께는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 이렇게 거듭 자세를 낮추기는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이 김 씨에 대해 제기된 의혹은 전체적으로 사실이 아니다라던가 아니면 본인이 10수년 전에 사인으로서 관행에 따라 했더라도 현재 위치는 국가 최고 지도자가 데려온 사람의 부인이고 국민께서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뭐 관행이다 뭐 이런 표현을 그러니까 한 것을 보면 네. 이제 의혹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인정할 수 없다. 부인하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겁니다. 근데 다툼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겠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윤 후보가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 민주당 그리고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오늘 좀 구체적인 언급도 했는데요. 네. 윤석열 후보는 민주당은 게임협회가 2004년에 법인화됐는데 어떻게 2002년부터 이사를 하느냐고 하지만 법인화가 되기 훨씬 전부터도 연합회 형태로 존재했고 거기 있는 분들도 이 김건희 씨가 알고 있었다면서 이사라는 것도 무보수 비상근이라는 건 법인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쓸 수 있고 법인도 등기 이사만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형태가 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네. 또 기획이사라는 직함에 대해선 비상근 명예직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고 재직증명서를 어쨌든 그 단체 즉 게임협회로부터 발급받은 건 명확한 사실이다 이 주장을 다시 재강조를 했습니다. 네. 또 중등학교 그 여자 상업고등학교 출강 관련 경력 등에 대해서는 네. 경력 증명서를 다 붙여서 냈는데 학교 이름이 잘못됐다고 허위라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예를 들면은 기획이사라는 직함에 대해서는 연합회 회장 그리고 그 이후에 협회 회장도 부인하고 있는 거고 김건희 씨를 모른다고 언론 보도들이 다 지금 어느 정도 나와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근데 기존에 김건희 씨가 주장했던 거하고 거의 같은 맥락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협회 측 그다음에 이제 이걸 그 협회 측의 이야기를 들어서 보도한 언론 여기가 한 축이고요. 네. 그다음에 뭐 김건희 씨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가 지금 한 축 이제 주장이 대립을 하고 있는 건데 결국은 이제 김건희 씨가 뭐 당시 협회에 있었던 사람들과 뭐 같은 건물을 쓰면서 친분이 있었다. 그래서 뭐 그 어떤 인간 관계도 있었고 예. 뭐 직접 발급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당시에 알고 지냈던 연락했던 사람들을 뭐 증인으로 내세운다든지 뭐 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아마 입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예. 그런 사실관계 확인 작업을 지금 국민의힘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뭘 준비하고 있는지는 뭐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윤 후보 얘기도 지금 사실관계 확인에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얘기한 걸 보면 아마 이 사실관계 확인 작업을 지금 당 차원에서 지금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김건희 씨 어제는 연합뉴스하고 인터뷰에서 뭐 목소리가 나오진 않았지만 하여튼 사과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네. 추가 입장 혹시 내놓은 게 있나요? 오늘은 뭐 입장이 나온 게 없고요. 그 어제 그 연합뉴스 취재진하고 사무실 앞에서 만나서 이제 두 차례 마주쳐서 처음에는 이 사과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했다가 뒤에는 이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 국민께 불편함과 피로감을 느낄 수 있어 사과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오늘은 이제 김 씨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얘기한 건 없고 다만 윤석열 후보가 이제 기자들에게 이렇게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사과하는 게 공식적인 사과냐 이런 질문을 받기도 했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윤 후보가 사과에 뭐 공식 사과가 있고 그런 게 있느냐, 뭐 공식이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니다. 즉 이 얘기는 이제 어제 했던 것을 공식 사과로 봐달라 이런 취지로 해석이 됐습니다. 네. 근데 김건희 씨 허위 이력과 관련된 추가 의혹이 언론을 통해서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지금 이건 오늘 오전에 한겨레 신문에서 보도를 한 건데요. 네. 이 한겨레가 안민석 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서 입수한 이 한림성심대학교에 제출한 이 과거 김건희 씨의 이력서를 보면 1995년 5월 미술 세계대상전에서 우수상을 입상했다 이런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만 이제 실제로 1995년 이 월간 미술세계 129호를 확인을 해보면 이 당시 200여 명의 수상자 명단에 이 김건희 씨의 이름이 없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 국민의힘 당내 기류는 어떻습니까? 사실 지금 당 내에서는 이제 물론 이제 윤 후보와 김건희 씨를 뭐 강하게 옹호하는 반응도 물론 있는데요. 네. 그 좀 당에서 주요 포스트를 차지하고 있는 이제 중요 인사들의 경우에 좀 윤석열 후보 부부가 이것을 좀 빠르게 털고 가야 된다. 뭐 사과가 됐든 뭐가 됐든 빨리 입장 표명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좀 촉구하는 분위기가 감지가 됩니다. 네. 오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오후에 이제 기자들과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그
김건희 씨 관련 사과 문제는 선대위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또 후보 스스로가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내놓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후보에 위임한 것이다 라면서 이 선대위 차원에서 얘기할 수가 없고 후보 스스로가 알아서 판단할 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후보를 좀 압박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가능한 부분인데요. 또 이수정 공동선대위원장도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후보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신다고 뉴스가 나왔고 사과를 틀림없이 하실 것이다 라면서 결혼한 이후에도 계속된 문제라면 그 부분은 틀림없이 사과를 하셔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임태희 총괄상황본부장도 역시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관계에 대해서 엄정하게 밝히는 게 좋다. 또 김재원 최고위원도 어제 이미 윤 후보 배우자가 사과드린다고 했고 그 후속 조치를 할 거라고 보고 있다. 적절하게 협의해서 국민들 마음을 풀어드릴 그런 조치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러니까 뭐 이수정 위원장도 그렇고 뭐 임태희 본부장 김재원 최고위원 다 마찬가지로 뭐 사과를 하실 것이다. 뭐 어떤 조치가 있지 않겠느냐 이게 뭐 예측하는 식의 얘기를 했지만 네. 결국은 이게 윤 후보 또는 이제 김건희 씨에 대해서 이런 걸 좀 해라. 사과하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한다. 뭐 이렇게 간접적으로 압박한 걸로 풀이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후보 가족과 관련한 추가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요. 네, 오늘 민주당에서는 이제 윤석열 대선 후보 처가에 대해서 뭐 차명관리 그 양평의 토지 차명관리 의혹이 있다. 뭐 공시지가보다 싼 가격에 매입했다. 이런 추가 의혹 제기가 있었는데요. 네. 이에 대해 윤 후보 측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현안대행 TF는 2019년 11월 윤 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 아들이 사촌 형제로부터 약 100평의 답과 그러니까 논과 대지를 네. 6,500만 원에 사들였다면서 당시 해당 토지 공시가는 약 6,500만 원으로 300만 원 이상 저렴한 가격에 매매가 이뤄졌다면서 이 뭐 패밀리 비즈니스 또 뭐 차명 거래 이런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요. 네. 이에 대해 그 국민의힘 이양수 수석 대변인은 이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이것은 선산과 관련된 토지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선산 보존을 위해 최은순 씨가 친오빠에게 부탁해 진입로쪽 자투리 대지 100여 평을 오빠 돈으로 매입한 바 있고 오빠의 사망으로 그 자녀에게 토지가 상속된 것이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엔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얘기 배워보죠. 장남과 관련해서 지금 불법 도박을 했다고 하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재명 후보가 공식 사과까지 했어요. 네, 오늘 아침 조선일보가 이 후보의 장남 이모 씨가 2019년부터 20년까지 상습적으로 불법 도박을 했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네. 이 보도 내용은 미국에 서버를 두고 있는 온라인 포커 사이트에서 이제 포커 커뮤니티 사이트 게시판에 그 이기고 싶다라는 닉네임을 가진 한 이용자가 200여 개의 글을 올렸는데 이 이용자의 그 아이디 이메일 주소 앞부분 13자리가 이 후보의 아들 이 씨의 인스타그램 아이디와 동일했다 이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 올린 글의 내용을 보면 온라인 포커머니 구매, 판매글, 그 다음에 서울 강남 등의 도박장에 드나들었다는 후기 뭐 이런 내용이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즉각 입장을 내서 언론 보도에 나온 카드 게임 사이트에 가입해 글을 올린 당사자는 제 아들이 맞다 이렇게 확인을 하고 아들이 일정 기간 유혹에 빠졌던 모양이다. 아들의 못난 행동에 대해 실망하셨을 분들께 아비로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장남도 사과 입장을 냈습니까? 네, 그 이 후보의 장남이 오늘 그 선대위 공보단을 통해서 입장문을 배포를 했는데요. 네. 이 씨는 저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상처 있고 실망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반성하며 당사자로서 모든 일에 대해 책임을 지고 속죄의 시간을 갖겠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앞서서 이제 그 민주당 그다음에 그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이 당시에 이제 2020년 7월 이후로는 한 적이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가 네. 이후에 이제 최근까지도 포커를 쳐온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자 이제 추가 브리핑을 해서 이 2020년 7월이라는 시점은 아침에 신문이 보도한 이 조선일보에서 보도된 사이트에서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최근까지 친 것은 다른 사이트에서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네. 이 후보의 뜻 그다음에 아들인 이 씨의 이제 입장문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사과를 한 것이다 이런 취지로 설명을 했고요. 네. 특히 이제 포커 사이트에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뭐 음담 폐설류 게시물이나 아니면 무슨 성매매 업소 뭐 후기글을 올렸다 이런 추가 의혹에 대해서도 이 부적절한 글에 대한 포괄적 사과이다. 다만 성매매한 적은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 측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의혹에 대해서 더 앞서가면서 발빠르게 지금 인정을 하면서 사과하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발빠른 사과 대응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혐의 자체가 지금 일단 발생한 시점이 굉장히 최근이고요.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그 윤석열 후보
부인 관련 논란과 지금 이게 거의 지금 여론에서 거의 동시에 다뤄지고 있습니다만 네. 사실 그 윤 후보 부인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떤 도덕적인 논란은 충분히 될 수 있는데 시점이 좀 과거이다 보니까 이게 공소시효 문제가 남아 있어서 물론 네, 뭐 지나갔다는 의견도 있고 네, 물론 남았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물론 여당에서는 이걸 포괄일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네. 있는데 사실 뭐 여러 건의 허위 이력서를 썼다고 해서 그것을 포괄일죄로 보기에는 좀 어렵다는 의견이 사실 법 쪽에서는 좀 더 많은 편이어서요. 네. 다만 반면에 이제 이 후보 아들 같은 경우는 이게 2019년, 20년이면 굉장히 최근의 일이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실제로 형사적인 책임의 대상까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국민의힘 반응은 어떤가요? 네, 국민의힘 이양수 수석 대변인은 불법 상습 도박을 스스로 명백하게 입증한 것이라면서 특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중범죄를 단순한 카드게임 사이트 유혹에 빠진 치료 대상점으로 치부해버렸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네. 이 수석 대변인은 이 후보의 사과 방식을 보면 모녀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 사건으로 둔갑시킨 일이 오버랩된다면서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금태섭 전 국회의원은 좀 다른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지금 국민의힘 선대위 전략기획실장을 맡고 있는 이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은 오늘 SNS에 개인 입장을 전제로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네. 상대 후보에 대해 당사자가 관여하지 않은 가족 구성원 개인 문제를 소재로 공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들이 정치에 염증을 내는 데는 정치권이 중요한 과제는 외면하고 상대방 가족 개인사 같은 문제를 놓고 천박한 공방을 벌이는 것도 큰 몫을 할 것이라고 본다. 이런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네. 사실 좀 상당히 눈길을 끈 것이 이것이 물론 이제 이재명 후보의 아들 관련 논란에 대해서 이제 직접적으로는 그것을 이제 아마 언급하면서 쓴 글이기 때문에 네. 좀 그런 가족에 대한 공격을 자제하자 이런 것으로 1차적으로는 해석이 되는데 결국은 이게 그 윤석열 후보 부인 문제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차피 가족 전체를 다 검증하자 이렇게 나갈 테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전략기획실장이라는 그 역할에 맞는 그 역할을 한 게 아니겠느냐. 그런 뜻이 있었군요. 이런 풀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선관위 1차 정책 토론회가 열렸어요. 사실 지금 뭐 여러 가지 가족과 관련된 의혹 때문에 정책이 좀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 좀 쟁점이 됐습니까? 네, 부동산 관련해서 여야 간에 그 서로 다른 의견이 엇갈렸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1가구 1주택자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면서도 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의 필요성을 언급을 했고요. 국민의힘은 국민경제가 부동산 관련 실험장이 됐다. 이 정부 여당 부동산 정책을 맹비난했습니다. 민주당 토론자로 나온 그 김성환 원내수석 부대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추진할지에 대해서 다주택자들이 설마 이렇게 세금이 많이 나올지는 몰랐던 모양이고 막상 부담이 굉장히 컸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종부세 부담이 크고 양도세 중과로 양도하기도 어려운 진퇴양난에 빠진 분들이 있어서 어떻게 할지 고민이다. 좀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25번의 실험적인 부동산 정책들 참 가슴 아프다. 국민 경제가 부동산 관련 실험장이 돼버렸고 결과가 참담하다 하면서 세금 때문에 집을 팔기 어려워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정의당에서는 장혜영 정책위의장이 토론자로 나섰는데요. 네. 이재명 후보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방안을 두고 그런 제도가 만들어지면 오히려 다주택자가 법 개정을 기대하며 매물을 회수하는 등 시장 불안이 다시 커질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책적인 부분들이 좀 더 토론도 많이 되고 그래서 국민들한테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뉴스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지훈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정부가 고강도 거리두기 조치를 다시 내놓으면서 인원 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도 손실보상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방역지원금을 신설해서 손실보상의 사각지대였던 여행업과 같은 간접피해 업종까지 지원할 방침인데요.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주장한 선보상 후 정산을 제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공정시장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계신 최이배 전 의원 연결해서 이 문제 관련해 조금 더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최이배입니다. 네, 아마 민주당 선대위에 왜 들어가셨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국민의당과 바른미래당에서 활동하시다가 최근에 민주당에 입당하셨잖아요. 네. 왜 민주당을 선택하셨는지 그 얘기부터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재벌기업과 경제민주화 또 이제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시민운동과 이제 의정활동을 20년 넘게 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까지 제가
활동했던 그런 내용과 또 저의 그런 생각들이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중에 누가 더 맞을까라고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요. 네. 뭐 결국은 이제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 과정에서 우리 이재명 후보가 저의 생각을 더 같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네. 최근에 그 이재명 후보가 중소기업 정책을 발표하면서 공정하지 않은 경제 구조에서는 창의와 혁신 그리고 성장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공정한 경제 구조를 만드는 게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우선 과제다라는 말씀이셨는데 이게 저희 어떤 철학이나 생각에 이제 딱 맞아 떨어져서 이재명 후보를 선택하면서 민주당에 입당하게 됐습니다. 네. 아마 최이배 의원 하시면은 그 예전에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 그때 의원실에 감금된 사건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사건과 관련한 법적인 문제는 다 해소된 겁니까? 아니요. 그 사건은 뭐 아직도 1심이 나오지 않고요. 저는 이제 피해자로서 이제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해서 제가 이제 재판 과정을 지켜본 적도 있고요. 예. 여전히 뭐 그 가해를 했던 저를 감금했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뭐 여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이제 재판이 이제 이루어지면 저는 네. 좀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 그런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네. 이 선대위 공정시장위원회 공동위원장직을 맡으셨어요. 이 공정시장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 기구입니까? 저는 이제 우리 공정시장위원회를 만들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양극화 해소, 그다음에 이제 민생 회복, 시장 질서의 확립 세 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러 위원회가 있지만은 대부분 그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이제 성장에 대한 얘기를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한국 경제가 가장 가지고 있는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양극화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위원회에서 좀 그런 부분을 더 신경 써서 일을 하고 특히나 또 이제 국가와 역할과 그 시장의 역할이 좀 균형 있게 잡혀야 되는데 요즘 너무 이제 좀 국가의 역할, 정부의 역할에 힘이 실리는 것 같아서 네. 그 시장의 역할을 좀 강조하고 그런 면에서 공정한 시장을 만들겠다라는 취지로 공정성장위원회를 이제 발족을 했습니다. 네. 앞서 이제 저희가 이 코너 인터뷰 시간 시작할 때 정부가 어떤 대책을 준비 중이다 이런 말씀을 좀 서두에 드렸는데요. 네. 지금 이전에 소상공인들이 손실보상을 너무 적게 받아서 사실 좀 반발을 많이 해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번에 손실보상에 대한 충분한 보상책은 마련돼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정부 입장에서 자영업자를 지원한다고는 했지만 솔직히 부족했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돈 주고도 별로 칭찬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패러다임을 전환해서 돈 주고 칭찬받는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그 사후 보상보다는 사전 지원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일부 보상이 아닌 전부 보상으로 가야 되고, 자영업자들에게 그 충분한 재정적인 그 직접적인 지원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빚 얻어서 버텨라라는 식의 금융 지원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빚지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한 재정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제 저희가 그 위원회에서 몇 가지 제안을 했는데 일단 사전 지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후보가 말씀을 하시고 오늘 청와대에서도 정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검토를 해서 반영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여러 가지 그 정책의 기존의 정책과 다른 정책 그 지원책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더 충분한 보상이 되고 더 빠른 보상이 될 수 있게 계속 제가 정책적인 그런 내용들을 좀 챙기고 좀 도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보상을 해준다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 기술적으로 그러면 그 실제 손실은 어떻게 보상할 거냐 이런 문제로 들어가면 이게 좀 복잡해지잖아요. 물론이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지원한다. 그리고 일부 보상이 아니라 전부 보상이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러면 코로나19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보상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코로나19 이전으로 보상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순이익을 대상으로 해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매출액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복잡한 문제 아닙니까? 근데 이미 이제 손실보상법이 만들어져 있고요.
지금 지난 3분기에 대한 손실 보상도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미 이제 기초는 마련했고요. 그 보상의 기준액은 매출액이 아니라 당연히 그 이익액, 소득액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요. 영업이익의 이익을 보상하는 거다. 그렇죠. 예. 예, 뭐 매출에도 거기에 비용을 쓰고 그 나머지를 결국은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이득을 취하는 그 금액이 기준이 되는 게 이제 맞겠죠. 네. 그리고 이제 사전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그 손실 보상을 한번 해봤기 때문에 매출액이 어느 정도 감소하면 여기에는 이익이 얼마 감소해서 이 부분만큼 손실 보상을 해야 된다는 이제 데이터가 쌓여갑니다. 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 방역 강화 조치를 하면서 영업 제한을 했을 경우 매출이 어느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얼마를 먼저 보상하고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보상 금액에 대해서 사후 정산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모자랐다면 더 보상을 하는 식으로 지금 설계를 좀 바꿔야 된다. 이런 제안을 드렸고 지금 그걸 정부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 방송 듣고 계시는 지금 소상공인들은 이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기존에 손실보상률을 80% 잡았잖아요. 네네. 예, 그 80% 잡았을 때 이전에 영업이익 난 거에다가 고정으로 나가는 비용 예컨대 임대료까지 포함해서 그 포함한 금액의 80%를 지원해 줬잖아요. 그렇게 해서 예. 일반적으로 받은 금액이 한 200에서 400 정도 대가 제일 많다고 알고 있는데 네. 그거 받으면 임대료 다 나가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80% 일부 보상도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전부 보상으로 지금 바꾸려고 추진을 하고 있고요. 예. 물론 이거는 이제 법 개정사항은 아니고 정부가 규칙이나 그다음에 손실보상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캠프 이재명 후보의 캠프 입장에서는 네. 전부 보상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정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는 않았지만 지금 계속 민주당과 정부와의 당정 협의를 통해서 전부 보상하는 쪽으로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걸로 하면 지금 16일 네. 동안 일단은 방역 조치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네. 실제로 손실보상을 통해 가지고 받는 금액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뭐 지금 말씀 이제 했던 그런 어떤 금액들은 솔직히 이제 이제 자영업자 실제로 본인들이 영업을 하시는 손실액을 최대한 추정하기 위해서 지금 손실보상 제도가 운영이 되는데요. 네. 물론 이게 추정이다 보니까 100% 그 금액을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리고 그 100% 얼마가 감소됐느냐를 우리가 또 어떻게 보면은 알아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불안정성이라는 거는 제도상에 어쩔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계속 제안하는 것은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지원하고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서 100% 지원하고 인원 제한에 대한 부분은 지금까지 손실보상을 안 했지만 이것도 네. 지금 하자라는 얘기를 했고 그 부분은 정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기존 3월 달에 3분기에 손실보상을 실행한 것보다는 훨씬 더 두텁게 지원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이제 100% 수용한다 하더라도 지금 얘기 나오는 게 50조다. 아니, 100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네. 지금 말씀하신 걸로 보자면 아무리 많아도 수조 원밖에 안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아마 네. 그렇게 계산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럼 50조, 100조는 어디서 나오는 돈입니까? 이제 손실 보상 금액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존의 금융 지원을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금융 지원은 실제로 지금의 손실을 보상해 준 게 아니라 이후에 갚아야 되는 부담을 미래로 지연시킨 거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금융 지원을 했던 부분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이게 이제 시중은행에서 대부분 대출을 받으셨는데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정부가 오히려 그 대출 채권을 매입을 해서 정부의 관리하에 두고 네. 이자를 감면해드리고 영업 상황이 안 좋으면은 만기도 연장해드리고 네. 또 원금을 탕감도 일부는 할 수 있는 그런 채무 재조정을 할 수 있는 또 기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네네. 저희가 이제 그런 것 등등을 포함해서 지금
100조 원에 대한 계획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네. 손실 보상으로만 이제 앞으로에 일어날 손실 보상으로만 50조 원을 다 쓰겠다, 100조 원을 다 쓰겠다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이제 지금 논의가 지금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좀 지켜봐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빚으로 지금 겨우겨우 이 업소를 운영한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네. 많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빨리 정책이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화제를 조금 바꿔보죠. 예. 김종인 위원장의 트레이드마크라고 하는 게 이제 경제민주화 아닙니까? 근데 네. 위원장님이 김종인 위원장은 가짜 경제민주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렇게 네. 평가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물론 이제 김종인 위원장께서 그 헌법의 119조 2항의 경제민주화 조항을 만드셨을 때 굉장히 큰 기여를 하신 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예. 근데 그 이후에 솔직히 우리 김종인 위원장께서 우리나라의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예를 들어 재벌 개혁을 한다거나 또는 이런 민생 회복을 하는데 어떤 일을 하셨느냐를 평가를 해봤을 때 그닥 그렇게 눈에 띄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비판적인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20년 넘게 재벌 개혁과 또 우리나라의 경제 개혁,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 제도를 개선하고 심지어 제가 그 시민운동할 때는 재벌들의 주주총회에 가서 그 재벌 총수가 이사로 선임되는 것을 막기도 하는 그런 이제 활동까지 이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 저는 우리 김종인 위원장께서 되게 좋은 생각과 그런 철학을 가지고 계시긴 하지만 좀 실천적으로는 부족했지 않았나라는 그 평가를 해서 그런 네.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이 방안에 네. 대해서 청와대도 반대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이재명 후보는 그래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또 밝혔어요. 어떻게 네. 정리되는 겁니까? 이 부분은 현재 지금 정부의 입장과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면 차기 정부의 입장이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도 종부세를 굉장히 이렇게 많이 금액을 지금 부과받은 다주택자들에게 좀 출구를 열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이제 2주택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 종부세를 다른 한 주택에 월세를 받거나 전세를 내놓고 거기서 얻은 이익으로 낼 만큼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네. 그런 분들은 집을 팔고 싶은 생각이 충분히 들 것이고 그런 분들이 빨리 집을 팔 수 있게 저는 출구를 열어줘야 된다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재명 후보께서 말씀하신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 정도 유예시키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현 정부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이번 당장은 안 되겠지만 네.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고 차기 정부가 수립이 되면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법을 개정해서 추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양도세 중과가 시작된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재명 맞습니다. 정부 출범할 때까지 사람들이 집 안 팔고 기다리는 건가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이제 가능성을 높게 보신 분들은 그런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네. 그거는 이제 각자의 또 사정에 의해서 집의 매매나 이런 것들은 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시장에서 좀 불확실성을 드리는 부분은 좀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네. 아무튼 저는 이제 중과세를 유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민주당 선대위 공정시장위원회 최이배 공동위원장이었습니다. 복잡한 정책부터 실물 경제와 투자까지 눈여겨봐야 할 경제 이슈를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 읽기 김치형 경제전문기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함께 읽어볼 경제 이슈는 뭘까요? 이번 주는 아무래도 오늘 아침 나온 FOMC 회의 결과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FOMC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로 치면 금융통화위원회 같은 겁니다. 현재 경기 상황을 점검하고 인플레, 그러니까 물가 상황 등을 고려해서 기준금리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요. 네.
또 금융위기나 이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등에서 시장의 대규모 자금을 푸는 등의 이른바 유동성 공급하는 결정도 이곳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전 세계에서 FOMC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예의주시하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결정이 됐습니까? 사실 굉장히 초미의 관심이 있긴 했었는데 네. 오늘 나온 결과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가 나와서 네. 금융시장에는 다행히 큰 영향은 없었습니다. 요즘은 이제 미국 FOMC 회의 결과가 발표되면 딱 두 가지 정도를 눈여겨보거든요. 네. 이제 하나는 금리 인상 여부를 보고요. 그렇죠. 그리고 예. 또 하나는 이른바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유동성 공급 축소 규모를 살핍니다. 네. 일단 오늘 아침 나온 결과를 먼저 정리해드리면 금리 인상은 없었습니다. 미국도 금리 인상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이번에는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한국은행이 올해 2차례 금리 인상을 단행했지만 미국은 아직 금리 인상에 나설 움직임은 없습니다. 다만 금리 인상을 단행하기 위한 사전 준비를 착착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그럼 이제 앞서 이제 두 번째 눈여겨봐야 될 게 유동성 공급 축소 규모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 유동성 공급이라는 것은 시장에 돈을 푸는 걸 말하고요. 중앙은행이 하는 유동성 공급 방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국채를 사들이는 겁니다. 국채를 사들인다는 건 국가 입장에서는 돈을 내주는 거고요. 그렇죠. 이건 다시 말해서 시장에 돈이 풀리는 걸 의미하게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오늘 아침 FOMC 회의에서는 이 국채 매입 규모를 매달 300억 달러씩 줄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건 지난달에 FOMC가 발표한 한 달에 150억 달러씩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2배로 확대한 거거든요. 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연준이 시장에 돈을 푸는 걸 끝내는 시점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국채 매입을 종료하는 시점이 당초 내년 6월 정도로 예상됐었는데 네. 한 3월 정도로 앞당겨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처음 제가 말씀드린 미국이 금리는 인상하지 않았지만 인상하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 사전 준비 작업을 조금 더 빨리 끝내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럼 사전 준비가 네. 빨리 끝나면 조금 더 네네. 이렇게 지금 6월에서 3월로 당겨지면 금리 인상 시점도 빨라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금리 인상 시점이 조금 빨라질 거다라고 예상이 가능할 거고요. 예. 다만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요 두 가지 모두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외환시장도 미국 증시도 그리고 국내 증시도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럼 시중에 풀린 돈을 경기가 좋으면 걷어들이잖아요. 경기가 그렇습니다. 나쁘면 시중에 오히려 돈을 풀고. 근데 지금 네. 이제 그 시중에 풀린 돈을 걷어들이기 시작하고 있다. 그 속도를 좀 2배 정도 빨리 가져가고 있다. 이제 이런 거잖아요. 네네. 근데 미국 중앙은행이 경기 부양책을 이렇게 서둘러 끝내는 이유는 뭘까요?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돈을 걷어들이는 행위는 아직 시작은 안 했는데 예. 푸는 속도를 지금 확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경기를 부양하기 위함이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돈을 풀어야 되는데 네. 이 푸는 걸 줄인다는 거는 경기가 좋아졌다고 봐야 되나라는 의문을 갖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뭐 오미크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줄여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인플레이션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인플레이션은 이제 물가가 오르는 걸 말합니다.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다른 관점에서는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화폐가 가치가 떨어지는 이유는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경제의 기본 원리 중에서 가장 기본이 공급과 수요지 않습니까? 네. 가격이 떨어지려면 수요가 적어지거나 공급이 많아지면 된다는 원리에서 바로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이유는 다시 말해서 이제 물가가 오르는 이유는 화폐의 공급이 많아져서입니다. 코로나 위기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거의 모든 나라가 경기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걸 막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풀었습니다. 바로 네. 이제 이 돈의 공급이 넘쳐났다는 건데요. 실제 2008년 금융위기 때 미국의 연준이 양적 완화 정책으로 6년 동안 4.5조 달러, 우리 돈으로 5천조 원을 시중에 풀었거든요. 네. 이것도 굉장히 어마어마한데 네. 이번 코로나19 때는 미 연준이 불과 3개월 만에 3조 달러를 시중에 풀었습니다. 규모도 규모지만 기간이 엄청 짧았잖아요. 네. 그만큼 이제 다급했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전체적으로 뿌린 돈은 6년간 뿌린 금융위기 때 규모를 단 2년 만에 앞질러 버렸고요. 이렇게 정부가 돈을 뿌렸는데 안타깝게도 제 주머니나 미국 서민들의 주머니는 돈이 별로 없습니다. 네. 다만 이렇게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니 돈의 값어치는 떨어지고요.
다시 말해서 물가가 급등하는 모습들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그럼 서민들이 더 힘들어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11월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대비해서 지금 6.8%가 상승했고요. 이건 4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거든요. 네. 물가 지수가 오르니까 소비자 물가가 오르니까 당연히 생산자 물가 지수가 따라서 오릅니다. 지금 11월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는 전달 대비 9.6%나 올랐습니다. 적당한 물가 상승은 경제 성장을 자극하거든요. 네. 내일 물건값이 조금 오를 것 같으니까 오늘 물건을 바로 구매하는 이런 소비를 자극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앞서 지적해 주신 대로 너무 높은 물가 상승은 그러니까 인플레죠. 경제적 고통을 수반하게 됩니다. 네. 물가 상승률이 생각보다 강하게 나오면서 테이퍼링 속도를 높여서 양적 완화 종료 시기를 앞당기겠다라는 게 미국의 생각이고요. 우리나라 역시 지금 물가 상승률이 11월에 전년 대비 3.7%가 나와서 연초 1%대에서 꽤 높은 물가 상승률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뭐 이미 금리 인상을 시작한 상황인데 미국은 네네. 내년에 이제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보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여러 가지 이제 그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상황인데 네. 금리를 인상하면 더 부담이 커지는 거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 연준이 내년 3월에 테이퍼링을 종료한 이후에 2년 동안 매년 3차례 정도씩 금리를 올릴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제로 수준의 미국의 기준금리가 2023년 말에는 1.5% 수준까지 올라갈 것이라는 얘기가 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올해 2번 인상을 해서 1%거든요. 네. 내년 초에 분위기상 금통위가 한 차례 더 인상할 것으로 전문가들이 보고 있기는 한 상황이지만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테이퍼링 속도 그리고 금리 인상 시기 등에 맞춰 우리나라 금리 인상 스케줄도 조정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현재는 앞서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사실 금융시장에서 우려하는 건 한미 금리 차거든요. 네. 미국의 금리가 우리나라보다 높아지면 우리나라에 투자됐던 달러가 역으로 미국으로 나갈 수 있다. 이걸 조금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통 이제 물가 상승률을 2에서 3%대를 안정적인 물가 상승률로 보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전문가들은 내년 2월 정도 되면 물가가 정점을 찍고 좀 안정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도 물가 상승률이 4%에서 5%대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가가 너무 올라버리는 하이퍼 인플레이션 우려 이건 네. 그냥 기우입니까? 아니면은 현실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사실 물가 상승률이 어느 정도 이상이어야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다라는 정의는 딱히 없습니다. 다만 역사상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나오는 거는 대부분 전쟁 상황 이후에 등장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1차 대전 이후에 독일에서 물가가 뭐 1000배가량 뛰어서 결국 2차 대전을 일으키는 촉매제가 됐다라는 얘기도 있고 2차 대전 이후 헝가리에서는 물가가 4200% 뛰기도 했거든요. 또 국가의 신뢰가 붕괴되면 돈의 값어치가 한순간에 사라지기도 합니다. 이 또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 남미나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요즘 이런 얘기들이 종종 전해지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에 가면 돈을 계산하는 용도가 아니라 포장지로 물건을 싸기 위해서 돈을 사용한다라는 얘기가 들리고요. 소매치기들이 지갑을 훔쳐 돈은 버리고 지갑만 가져간다는 우픈 얘기도 지금 들려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이 사실상 전쟁 상황이나 마찬가지였다고 본다면 하이퍼 인플레이션까지는 아니지만 꽤 높은 물가 상승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각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미국은 이렇게 돈을 아까 5천조 원도 말씀하셨지만 네네. 4천조 원, 5천조 원 이런 걸 그냥 막 뿌려도 괜찮은 모양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 상상도 안 되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네네. 근데 미국은 왜 인플레이션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안 일어나는 겁니까? 이게 2008년 금융위기 때 5천조 원이라는 돈을 뿌렸음에도 사실 인플레이션이 그 이후에 안 나타난 이유는 두 가지로 보이는데요. 예. 당시에는 미국과 유럽이라는 한정된 지역에서 좀 돈을 많이 뿌렸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전 세계가 문제를 일으켰잖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의 역할이었는데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중국이 사실상 미국의 구원투수 역할을 좀 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보유하고 있던 외환보유고로 달러 국채를 막 사줬거든요. 네. 그리고 물가가 올라야 될 상황에는 중국이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면서 저가의 물건들을 마구 미국에 공급, 전 세계에 공급을 하다 보니 물가가 오르고 싶어도 못 올랐던 상황이 만들어졌고요. 때마침 빅테크 기업들이 성장하면서 대단히 많은 혁신을 일으키면서 가격을 떨어뜨렸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 상황이 좀 바뀌어 있거든요. 미국하고 중국이 워낙 크게 대립하고 있고 중국은 더 이상 저가의 노동력을 공급하는 시장이 아니고요.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도 어느 정도 성장의 한계가 왔다는 점에서 자칫 잘못하면 인플레의 우려가 좀 커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미국이 중국하고 싸우면 안 되는 입장일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글로벌 경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런 공급 문제로 갑자기 가격이 오르는 걸 웩플레이션이라고 부른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웩이 이제 영어로 후려치다, 뭐 철석, 퍽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워낙 공급망이 촘촘하게 엮여있던 글로벌 공급망이 이번 코로나 사태로 여기저기가 망가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작은 한 군데에서 망가지더라도 이게 모든 공급망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 갑작스럽게 가격이 오르는 현상을 웩 인플레이션 이런 신조어가 생겼고요. 더불어서 작은 문제가 나중에 큰 문제로 확산된다. 그래서 소채찍 효과라는 용어도 요즘 많이 쓰입니다. 손잡이의 조그만 움직임이 매우 큰 변화를 끝에서 일으킨다. 이런 용어도 요즘 있어서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또 우리 요소수 사태 같은 게 그 대표적인 경우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요소수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자, 그럼 지금 정말 코로나가 여러 가지를 바꿔놓은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야 한다면 우리는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 제일 어려운 질문인데요. 예. 사실 인플레이션은 서민들에게 정말 악독합니다. 실제 많은 책들에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빈부의 격차를 한 번에 크게 벌려버리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서민들에게 악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월급은 많이 오르진 않는데 서민들은 돈을 모으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네. 또 자산을 갖기가 힘든데 돈의 값어치는 떨어지고 자산의 가치만 오를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IMF 때나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가 이미 이렇게 빈부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상황을 경험을 했습니다. 아마 2, 3년 내에 또 그런 현상이 좀 일어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적인 지원도 필요할 것 같고요. 예. 혹시 현금이 많으신 분들은 자산을 잘 여러 군데에 배분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인 투자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문가들은 말은 그렇게 하는데요.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잘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딱히 없습니다. 이게 그 전문가들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뭐 외국의 상황은 다 설명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고 하면 답이 없으면 참 허망한 얘기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어찌됐든 말씀하셨던 것처럼 리스크 관리를 좀 아주 지혜롭게 잘해야 되는 시점인 것만은 틀림이 없다. 이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현금만 가지고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버리시고 다양한 자산으로 분산하시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플레가 오면 현금 가치는 떨어지고 결국에는 다른 자산 가치는 오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종국에는 다 같이 망가지는 건 마찬가지인데요. 중간에 어떻게 자산을 잘 배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자산이라고 하면 주식이나 뭐 아니면은 집이나 부동산도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금이나 이런 상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경제일지 읽기 지금까지 김치영 경제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방송 들으시면서 청취자 2668님께서 의견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퇴직 후 적적하던 중에 김성환의 시사회를 청취하게 되었답니다. 다양한 시사를 풀어 귀에 쏙쏙 들어오게 알려줘 늘 고맙습니다.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들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과 관련한 의견 계속해서 보내주시고요. 참여하신 문자 번호는 샵973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